안녕하세요. 음. 아, 혹시 그 기존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좀 교체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3, 24년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됐고, 기존에 조금 중복된 문제를 빼서 문제 몇 개가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 약술 문제를 집어놨어요. 그래서 기존 문제하고 뭐 많이 차이 난 건 아닌데 페이지 수라든지 문제 변경이 있으니까 기존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내년 최종 합격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 원가 쪽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2년도 기출 분석 경향, 물론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우리 이제 2차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뭐 특정 주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소문항으로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참고 삼아 보시면 종합 결합 정상에서 꽤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관련 원가 분석, 대체가격 결정, 그 다음에 책임회계 제도, 이렇게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비율로 보면 뭐 상당히 많긴 해도 알고 보면 소문항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약 조절하면 되죠.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깊게 보시고요. 조금 이제 비중이 덜한 부분은 아예 스킵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 이게 이제 3번인데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사실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요. 요게 이제 한 문제인데 보면 물음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또 소문항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예요? 원가 회계 쪽 문제인데 쪼개 보면 3번에 또는 물음 2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계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들은 전체 흐름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만 봐도 풀 수 있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도중에 흐름이 끊겨요. 못 푼다고. 그래서 2차 시험 대비해서는 가급적 큰 문제, 종합 문제 위주로 좀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 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얘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런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문항도 쪼개져서 난이도도 상중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시간이 부족해요. 중간중간 끊긴다고. 예를 들어 물음 1,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 부분 배분에 대한 문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 부분 폐지 의사결정 섞여 나온다는 거죠.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도 1번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가 계산 문제 틀이긴 하지만 물음 2번의 1번은 전략적 원가 관리 파트예요. 미사용 활동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음 2번은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죠. 결과적으로 한 큰 내용 가지고요, 여러 개 쪼개서 원가 관리 전체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종합원가 계산 20점 하면 통으로 물어봤었는데 추세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한 문항 가지고 여러 주제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회계사 스타일이거든.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주 예전에는 세무사 2차 시험하고요, 회계사 2차 시험이 차이가 꽤 있었어요. 문제 사이즈대도 차이가 있었고 내용, 성격, 난이도 사실 간격이 좀 있었는데요, 점차 줄어들어요. 1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참 난감하죠.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원가관리 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게 더 많잖아요. 세법학 해야지, 회계학 2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짐이 좀 커진 거예요. 이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도 적응력을 키워야 돼요. 어찌됐든 문제가 커지고 문제도 어려워지고 시간도 점차 부족해지더라.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느끼겠지만 문제를 딱 보면 풀 것 같아. 내용은 익숙해요. 하지만 실제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실제 내용은 까다롭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두 번째, 자료가 많죠. 게다가 응용력을 요구합니다. 예제 수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못 보던 내용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요거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전체 구조는 익숙하지만 실제 내용은 까다롭다, 이런 느낌을 왜 들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까다롭다.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자세히 안 본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매너리즘. 많이 봤던 거야.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특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내가 알던 문장이라고 하더라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가 어떤 의미고 얘를 가지고 해답이 어떻게 달라질지. 자, 두 번째는 방대한 자료 응용력. 자, 이제는 단순 반복풀이 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라는 건 쉬운 문제일수록 아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응용력은 기본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돼요. 자, 나는 그러면 응용된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어. 자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응용된 문제를 풀어봐도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못 풉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응용이 되더라도 기본에서 응용이 되는 거지, 기본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풀어요. 자, 시간에 대한 압박감,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할 때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사실 제 성격도 꼼꼼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연습해야 돼요. 마음이 급한 분이 계셔. 문제 딱 보고 빨리 답을 찾고 싶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2차 시험은. 게다가 원가관리회계는 절대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꼼꼼히 푸셔야 돼요. 빨리 두 문제를 푸는 것보다
천천히 한 문제 풀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예 기간이니까요. 어찌 보면 시간은 뭐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록 촉박해져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 내년에 시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몇 달 앞에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예생들은. 유예는 동차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전혀 달라요. 동차는 어때요? 혹시 이게 잘못해서 안 되면 한 번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유예는 없어요. 다시 1차를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유예였거든. 그렇게 생각했다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동차생 확률이, 합격 확률이 커요. 절대 여러분들 시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학습 전략은 뭐 제 욕심 같으면 다른 회계학 1부, 2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심 같으면. 하지만 제가 관이 월권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과목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라서 하시고요. 원가만큼은 이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3, 4년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년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 제한된 시간에 합격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면 좋죠.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각 장별 주요 문제를 선별하세요. 물론 우리 교재 보면 제가 선별해 놨어요. 별표로. 요거를 참고하시라고. 왜 요걸로 하지 말고 참고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개인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원가에 자신 있고, 어떤 분은 관리에 자신 있고, 어떤 분은 연산에 자신 있고, 어떤 분은 문제 해석에 자신 있고,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요, 주요 문제를 선별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5개, 중요한 파트에서는 7개, 중요하지 않는 파트는 2, 3개, 평균적으로 5개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요, 나는 이것만 펼 거야 이렇게 하시라고. 언제? 복습할 때. 자, 물론 우리 수업 중에는 거의 다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 다 풀어보는 거 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다 머릿속에 못 집어넣어요. 원가만 할 거예요? 40점짜리? 못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를 선별한다. 교재에 있는 필수 문제를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매일 풀어봐야 돼요. 매일. 2문제 최소한. 원가 쪽 하나, 관리 쪽 하나. 매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 매일 풀어볼 때요, 답 맞췄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히. 뉴스, 잡지, 책, 만화책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이 원가 관리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수험 과목인데 모든 1차 연습서가 여러분들 일상이 돼야 돼요. 1년만큼은 매일 풀어보시라고. 반드시 2문제 이상.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요,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 심정 다 알아요. 다 알아. 지금 자신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어요. 2개 다 가지고 있거든.
요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요거는 내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개별원가 계산 이런 내용이 있어. CVP 이런 내용이 있어. 이게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걸 얻으려면 매일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두세 문제씩. 자, 그 다음에 문제 푸실 때 답 맞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봤던 문제도 다시 읽어보자. 문제 해석, 그리고 자료 정리.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문제 해석,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게 80%예요. 마지막 20%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실전처럼 하세요. 실전처럼. 2차 답안지 가지고 복습하시는 분들은 실제 답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하시고요. 뭐 그렇지 않은 다른 연습서, 자습서 갖고 노트 갖고 하시는 분들은 실전처럼 글씨 크기, 자간 생각하시면서 쓰시라고.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해보시라 그 얘기고요. 유예기간에 총 이제 3기가 있는데 우리 1기잖아요. 1기는 우리 교재 가지고 합니다. 연습 교재 가지고요. 2기는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데요. 2기는 진도별하고 나중에 종합 모의고사로 할 거예요. 3기는 이제 시험 막바지니까 당연히 종합 문제로 하겠죠. 자, 그럼 1기에서 이제 지금 1기에서는 물론 연습서긴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장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또 문제 풀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설명해 드릴 거고. 2기는 주제별 다양한 유형을 충분히 볼 겁니다. 그리고 3기는 실전 대비 최종 마무리.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많아요. 사실 많이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예요. 필수 문제를 스스로 선별을 해서 매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합격수기 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 공통적인 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필수 문제를 선별해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양하게 서술해 놓고 있죠. 어떤 사람은 A라고 표현해 놓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표현해 놓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표현해 놓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매일 보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 이게 이제 2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판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 분석, 자료 정리, 모범 답안 이렇게 단계별로 책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문제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장을 딱 떼놔 가지고요. 이 문장을 해설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제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얘를 꼼꼼히 보세요. 얘를 모범 답안 쪽만 보지 마시고. 결국에는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했던 거, 아리까리했던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물론 수업 중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수업 중에는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복습하실 때, 예습하실 때 답 보지 마시고요. 요걸 좀 보시라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자료 정리. 자료 정리라고 해서 별도로 또 정리해 놨는데요. 이 자료 정리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얘를 해야 결국에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석하고요.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원가 관리회계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작성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범 답안은 출제한 사람이 답을 확인해서 점수를 주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명확한 답을 표시를 해야 돼. 명확한 답. 그럼 원가 관리 회계에서 명확한 답이라는 건 물음이 있잖아요. 완성품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게 명확한 답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답만 쓰면 됩니까? 답만 쓰면 되겠죠.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다 꽈락이야. 그럼 출제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뭘로 점수를 주겠어요? 답 이외에 점수 줄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과정은 집어넣자,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채점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일정한 과정, 필수 과정 정도는 보여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놨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2판에 들어가 있는 게 요거예요. 약수령 뭐 200 몇 개 정도 제가 표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우리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술 문제가 꽤 많아요. 세무사는 사실 거의 없어요.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 왜냐면 우리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뭐 약수까지 넣을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어놓은 이유가 혹시나 모르는 약술도 대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약술이라는 게 이론적인 논리들을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약술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논리가 보충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술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약술 대비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론적인 논리를 보강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론 보강 및 약술 대비. 자, 약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조원가 흐름이라고 하면 요 파트에 되는 내용들을 다 써놨으니까요. 아마 보시면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보강, 논리 보강, 그 다음에 일부분 약술 대비.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 그림. 근데 요 그림 가지고요. 각 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를 해서 같이 다뤄볼 건데요.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전범위 다양한 유형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고요. 공인회계사 문제들도 좀 꽤 다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 정도까지는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까지는 우리 회계사 기출문제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난이도와 주제별 중요성에 대해서 차이를 둘 거예요. 그러니까 빈출되는 부분,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깊게 다뤄볼 거고요. 기존의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루긴 하지만 좀 비중은 작게, 또 좀 얕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할 거고요. 최근에는 회계사하고 범위라든지 성격, 난이도의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뭐 최상의 난이도라든지 지엽적이라든지 중요성이 낮은 부분은 고려해서 비중을 줄일 겁니다. 최상의 난이도. 풀면 좋겠죠? 좋죠, 풀면. 자, 우리의 목적은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 올리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논리 자체가 틀어지고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최상의 난이도 보겠지만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학습량에 따라서 그 판단하시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 필수 문제 선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선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개강 일정은 오늘 1기는 개강하고요, 2기는 3월 정도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 3기는 5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뭐 간단하지만 소개는 마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학습량이 좀 많이 되신 분도 계시고, 조금 아직 부족한 분도 계시고,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할애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시간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단 긴장을 늦추면 굉장히 빨리 간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설날이잖아요. 마음가짐부터 다 잡으셔야 돼요. 이건 진심. 왜? 저는 여러분들 진짜 다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공부도 공부지만 스스로 좀 냉정해져야 돼요. 다른 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절대 보지 마세요. 책만 보세요. 책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확 쌓일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보세요. 매일. 몰아서 보겠다 하지 마시고요, 매일 보시라고.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 많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스포트가 자, 우리 슬라이드에 문제만 소개되어 있어서 우리 교재를 먼저 볼게요.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 목차를 보시면 이제 문제 있고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별표가 있잖아요. 이 별표가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총 100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얘도 많아요. 많아서 이 정도는 좀 잘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요, 이걸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목차 뒷부분 보면 부록에 필수 개념 도식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술령 필수 200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세무사 2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이 있죠.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공부 진도 나가시면서 한번 얘도 체크해 보시고. 자, 1장의 제조원가 흐름인데요. 요거 보기 전에 페이지 58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편하고 관리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가편은 원가 계산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뭐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관리회계는 요 자료 가지고요. 사장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제 의사 결정, 성과 평가, 얘가 이제 관리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파트 공부하실 때는 계산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만. 관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럼 원가와 관리의 구분이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원가 함수 추정이에요. 원가 함수 추정.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가함수 추정에서는 판관비가 나오는 거죠. 왜? 원가 계산은 판관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는 당연히 판관비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회계 출발점을 원가함수 추정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큰 틀이고요. 자, 원가. 이 원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장. 회계라고 하면 중급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있는데요. 중급회계는 상기업 회계거든. 상기업은 원가가 없어요. 사다 파는데. 그럼 상기업 회계를 그렇게 열심히 보고요. 이제 뭘 봐야 돼요? 공장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가 회계예요. 그럼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장을 알아야 되는데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가 뭐지? 바로 제조 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큰 논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공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라는 걸 보자. 그 다음에 이 제조 원가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자. 개별 종합 이런 거죠. 자, 이 계산된 원가를 가지고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겠대요. 그럼 의사결정은 단기 의사결정이 있고요. 장기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사장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 액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건 단기, 1년 이후에 나타나는 건 장기라고 보는 거죠. 얘는 우리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얘부터 설명해 드리면 얘가 바로 뭐예요? 자본 예산이라는 거죠. 자본 예산. 시험 목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보자 그런 얘기예요. 비중을 조절하긴 하겠지만. 그럼 얘가 중요한 거죠. 단기. 이 단계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개더라. 일상적 의사결정, 특수 의사결정. 일상적은 말 그대로 매일 보는 거죠. 매일 사장이 궁금한 것들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종합 예산. 종합 예산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예산이에요. 제가 왜 얘를 써놨냐면 얘랑 비교하시라고. 이 종합 예산과 자본 예산은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산이 종합 예산이라고. 내년에 몇 개 팔지? 우리가 몇 개 생산해야 되지? 요게 종합 예산이고요. 자본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기계를 사야 돼. 공장을 지어야 돼. M&A 해야 돼. 그게 바로 자본 예산이에요. 전혀 달라요. 이름은 똑같이 예산이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게임도 안 된다. 얘랑 게임도 안 돼요. 또 하나 대표적인 일상적 의사결정이 CBP 분석.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CBP 분석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몇 개 팔아야 본전이야? 내가 원하는 이익 달성을 몇 개 팔아야 돼? 언제 하죠? 매일 하잖아. 일상적으로. 이게 일상적 의사결정이에요. 두 번째, 특수 의사결정은 매번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관련 원가 분석이 있고 대체 가격 결정. 관련 원가 분석은 바로 뭐예요? 특별 주문 들어오면은 해결해야 되고 제품 라인을 폐지할지 내가 생산할지 외부 구입할지 그때마다 하는 거죠. 그게 관련 원가 분석. 대체 가격 결정도 마찬가지죠. 사업부 간에 이번 대체할 거야. 얼마로 하지? 대체 가격 결정. 의사결정이긴 한데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그 시점 발생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자, 성과평가. 자, 성과평가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실적이 집계가 되면 요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책임 회계 제도. 자,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원가 계산하고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 얘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딱 구분이 돼 있다고.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부분이 요거. 얘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변동원가 계산하고요. 표준원가 계산입니다. 자, 사실 정상원가 계산은 표준원가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돼요.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변동과 표준 얘는 뭐냐면 순수한 원가 계산도 아니고 순수한 관리회계도 아니에요.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가 어렵긴 하지만 얘 정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해. 왜 편하냐면 얘는 얘랑 관련돼 있거든. 단기 의사결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의사결정 쪽의 내용을 보면 다 요걸 이론적인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연결돼 있다고. 얘는 뭐랑 연결돼 있냐면 얘랑 연결돼 있어요. 책임회계 제도에서 어떤 거? 원가 중심점하고. 근데 자본예산은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회계는 얘하고 얘거든. 근데 얘는 얘랑 연결이 돼 있고 얘는 얘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 보면 얘하고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책임회계 제도에서 평가 기준이 되는 내용이 바로 종합예산이에요. 종합예산에서 어떤 개념들이 나와요? 뭐 재료 구입 예산 이런 것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이거든. 요 개념이 책임회계제도에서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의 평가 기준이에요. 요 내용이 우리 필수 개념 도식화 1번에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얘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공부하다 보면 또 희미해져요. 하지만 요걸 딱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공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얘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대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 하지 마시고 필수 문제 위주로.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2차 공부는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저는 복습 예찬론자예요. 저도 그랬고. 왜? 예습이 가장 파워풀해. 가장 파워풀해, 예습이. 왜? 예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 얘가 효과가 가장 좋아요. 뭐가 좋아요? 효과가 좋아. 효과. 시간 많으세요? 원가만 하면 돼? 그러면 하세요. 예습이 파워풀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 엄청나게 좋죠. 머리 싸먹어 봐야 되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복습이라도 철저히 하세요. 시간이 많으면 예습, 무에서 유를 창조. 복습은 뭐예요? 단계별로 이만큼은 최소한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거든. 단계별로 해야 돼요. 자, 가장 기본 되는 거,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여러분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하는 거야. 끝나면 그 다음 단계 하는 거라고. 예습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럼 기본이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응용된 문제에 포커싱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 많이 뺏겨요. 그건 여러분들 개인차에 맡길게요. 시간이 많다 하신 분은 예습,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신 분은 복습에 충실하시라고. 대신 수업은 어때요? 잘 들으셔야죠. 왜? 수업 시간을 말씀드릴 거거든. 요건 기본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하셔야 되고, 요 부분은 아리까리한 부분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부분은 시험에 조금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지만 OT는 여기까지 해주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